벤자민 프랭클린은 외모는 문을 열고 인격은 그 자리에 머문다고 했고, 조지 오웰은 가난이 존엄을 앗아가듯 무심한 외모는 자존을 앗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도 외면이 흐트러진 사람은 내면도 쉽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뼈를 때렸습니다. 누구세요? 못 알아봤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스스로를 놓았구나. 사람들은 늙을수록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외모는 곧 자신감이고 대우이고 존재감입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어서도 외모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6가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겉모습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먼저 외모를 쓱 보고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경제력,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버립니다. 이건 비난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 인간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냉정해집니다. 젊었을 땐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해도 외모에서 오는 활력과 정돈된 느낌은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깔끔한 인상, 밝은 표정, 정돈된 머리와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옷이 구겨지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거리를 걷는 모습은 쉽게 의욕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이 그런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병원에 갔을 때 단정한 옷차림과 표정으로 의사에게 설명하면 더 성의 있는 설명을 듣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말 한마디가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깔끔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예의를 지켜야 할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외모는 단순히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9세 김미정 씨는 어느 날 버스를 탔다가 속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기도 힘들 만큼 몸이 안 좋은 날이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앉는 거래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흐트러진 모습으로 다녔나? 그날 이후 그는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밝은 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 이영순 씨는 마트 계산원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거 앞에 올려놓고 다시 와요. 말투엔 존중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그날따라 내가 너무 헝클어져 있었거든요. 땀에 젖은 셔츠, 머리는 눌리고 얼굴은 지쳐 보였을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방치했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이 씨는 옷장 앞에 서서 정리된 셔츠를 입고 가벼운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외출했습니다. 전과 크게 다른 건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무심하게 넘기던 직원도 봉투 드릴까요?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겉모습만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이처럼 외모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 얼굴의 표정, 머리카락의 정리 상태, 목소리 톤까지 보고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때론 당신이 말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꾸민다는 건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당신이 세상과 마주할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첫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는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먼저 당신의 겉모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반응이 당신의 말과 존재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모는 나이 들수록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끝나는 순간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건데, 그 어떤 해명도 듣기 전에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외모와 표정, 몸짓을 보고 속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외모가 말보다 먼저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이든 이에게 더 많은 상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이면 저분은 자기관리 잘하시네. 축 처진 어깨와 무표정한 얼굴이면 삶이 무너진 분인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바로 외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젊을 땐 꾸미지 않아도 활동성이나 생기로 충분히 커버됐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엔 외모가 곧 태도이고 태도가 곧 삶의 자세로 읽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라는 시선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신의 외모입니다. 머리카락의 정리 상태, 눈빛의 생기, 피부의 윤기, 옷의 색감 하나까지도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게 되는 거죠. 외모가 말보다 먼저 그리고 더 길게 말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2세 박성희 씨는 수년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퇴직 후 마음이 허해지면서 무기력해졌고 꾸미는 걸 의미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운영하는 미술교실에 신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날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인사를 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편찮으셨어요? 기운이 없어 보여서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분 좋게 나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박 씨는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머리를 손질하고 밝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같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르시네요. 얼굴이 살아났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놓고 살았구나. 말도 안 했는데 외모가 다 말해버렸던 거였네. 이처럼 외모는 말보다 빠르고 더 직설적이며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타인의 평가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외모를 통해 드러납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에게 무심했는지 애썼는지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인식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얼굴이 당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말 걸 차례입니다. 거울 속 당신에게 먼저 말 걸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가 자랑스러울 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가?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표정을, 옷차림을, 삶의 태도를 다시 세울 시간입니다. 외모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얼굴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주눅들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조심스럽게 대하는 시기는 마음보다 체면이 더 예민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젊을 땐 자신감이 외모에서 오지 않아도 활력과 말솜씨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가도 괜찮을까? 이 얼굴로, 이 차림으로 괜히 분위기 망치는 건 아닐까? 결국 이런 생각이 사람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첫 단추가 됩니다. 한두 번 모임을 미루고 자리를 빠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왜 안 나오세요? 하지만 본인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요. 이 말이 너무 부끄러워 차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바쁘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스스로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사람을 대면할 때 눈에 보이는 자존감입니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얼굴에 생기가 있으면 말투도 당당해지고 자세도 바르게 펴집니다. 반대로 머리는 덥수룩하고 얼굴은 칙칙하고 옷은 무심한 티셔츠라면 사람 앞에 섰을 때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괜히 내가 민폐 아닐까? 이런 위축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70세 윤성분 씨는 원래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을 매주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끊기고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미용실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염색을 못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옷도 늘 같은 트레이닝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본 윤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너무 볼품없어졌네. 그 순간부터 친구들 연락이 와도 오늘은 좀 피곤해라는 말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임에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멀어진 거야? 윤 씨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보기가 좀 창피하더라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외모로 보냐? 그래도 널 좋아하는 내가 사라지는 건 너무 아쉽지 않니? 그날 이후 윤 씨는 중고 옷가게에서 저렴한 블라우스를 몇 벌 샀고 동네 미용실에서 간단한 커트를 하고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와, 얼굴이 확 살아났네.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다시 꺼낸 기분이야. 이처럼 외모는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았을 때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거울 속 나입니다. 꾸미는 건 허영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 하나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눅든 마음은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꾼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외모는 결국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은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꼭 한 사람만 먼저 만나보세요. 바로 거울 속의 나 자신부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야 다른 세상도 다시 열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모는 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문 열어주며 먼저 가세요 하고 고맙다는 말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끝까지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당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외모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다니고 아무 감정 없이 거울을 스치는 삶은 결국 내 삶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나에게 입혀준 옷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예의를 잃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흐트러집니다. 어차피 혼자니까 누가 날 본다고라는 말은 사실 자신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외모는 세상에 보내는 당신의 첫 메시지이기 전에 당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해지는 순간 삶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세 박용남 씨는 퇴직 후 어느 날부터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셔츠 대신 헐렁한 티셔츠, 구두 대신 슬리퍼, 면도도 일주일에 한 번쯤. 이젠 누굴 만날 것도 없고 꾸며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연히 병원 대기실에서 거울을 본 순간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나야? 지친 얼굴, 눌린 머리, 잃어버린 눈빛.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허술하게 대해왔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남들도 날 그렇게 봤을 테고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셔츠 단추를 잠그고 머리를 빗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거울 앞에 섭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제 나는 나에게 예의 차리고 삽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요즘 얼굴 좋아지셨다고 말했고 마트 직원도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건넸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니까 세상이 다시 나를 사람 대접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처럼 외모는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늙었다고 무너지는 건 주름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아무렇게나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존중. 그 출발점은 거울 앞에서, 옷장에서, 아침의 단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어떤 태도를 건넸는지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순간 세상도 다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5번째 이유는 스스로의 외모를 가꾸면 우울감이 줄기 때문입니다. 우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무력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겠지. 갈 데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이런 무심한 생각이 쌓이면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부터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외모입니다. 머리를 감는 주기가 길어지고 옷은 아무거나 걸치게 되고 거울은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자신조차 자신을 마주하는 걸 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의 시작 신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뇌에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심리적 자극입니다. 실제로 외모를 신경 쓰는 행동은 우울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심리학 연구도 있습니다. 외모 가꾸기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1세 강영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고 거울은 치워버렸고 흰머리는 그대로 자랐습니다. 하루가 멍하게 지나가고 아무에게도 연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있으면 진짜 아파져요. 일단 미용실부터 가요. 억지로 따라간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염색을 하고 약간의 화장을 했을 뿐인데 강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스카프를 매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나 괜찮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손잡아 일으켜 세운 거였어요. 그게 얼굴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하죠. 이처럼 외모를 가꾸는 건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심리적 운동입니다. 우울하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 손을 대야 하는 곳이 바로 나의 겉모습입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감정이라면 감정보다 먼저 되살릴 수 있는 건 바로 외모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머리를 정돈하고 나면 말투가 또렷해지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나를 다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운이 없다면, 지금 의욕이 없다면 말로 다잡지 마세요. 거울 앞에서 나를 돌보는 행동 하나가 당신 마음의 회복을 시작해 줄 겁니다. 외모는 당신의 자존감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렇게 하루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 외모가 중요한 6번째 이유는 외모를 꾸미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분위기 전체를 좌우하는 공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 옆에선 괜히 긴장되고 위축되기도 하죠.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외모에서 풍기는 에너지입니다. 단정하게 머리 손질을 하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띤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반면 무심하게 옷을 걸치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공간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모는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깔끔하고 밝은 인상으로 나서면 자식들도 어깨가 펴집니다.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식당에 앉을 때도 우리 엄마 멋지지? 우리 아버지 당당하시지? 그런 마음이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3세 조순자 씨는 손주 돌잔치에 가기 위해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하나 샀습니다. 자신을 위해 옷을 산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딸은 그냥 편한 옷 입으셔도 돼요 했지만 조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내가 손주를 축하해주는 얼굴이잖니. 행사 당일 깔끔한 블라우스에 포인트 스카프를 맨 조 씨는 사진 속에서 누구보다 밝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짜 화사하세요. 보는 사람 기분까지 좋아져요. 그날 이후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꾸미는 게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잘 챙기면 주변 사람도 기분 좋아진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처럼 외모는 사람 사이의 정서적 온도를 조절하는 감정의 장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노년기에 내가 웃고 밝아 보일수록 그 옆 사람들의 정서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지쳐 보이면 말없이도 걱정을 퍼뜨리게 됩니다. 내가 먼저 빛나는 사람이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더 편안해집니다.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고른 이 옷이, 내 미소가, 내 표정이 누군가의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꾸며진 외모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입은 옷이 누군가에게는 기억에 남을 따뜻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세요. 당신의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테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존중받는 입장권이 됩니다. 보이는 태도가 당신을 말해주고 그 태도는 말보다 빠르게 사람을 설득합니다. 세상이 나를 존중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나를 가꿔야 합니다. 끝으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통장에서 사라진 돈이 1,200만 원입니다. 77세 유선옥 씨는 3개월간 자신을 챙겨주던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나눠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고 말동무가 되어준 그 사람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 대상 사기 피해 금액은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끝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억울해서, 스스로를 탓해서 침묵합니다. 그 침묵 뒤엔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외로움을 파고들며 감정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로움에 약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텅 빈 집안에서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점점 익숙해질 때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면 그게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째였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살고 있고 평소엔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버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작은 우연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마주친 이 남자는 유쾌하고 매너 있었으며 박 씨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듯 보였습니다. 대화는 며칠 뒤 전화로 이어졌고 한 달도 안 돼 거의 매일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팔짱을 끼고 걷는 사이가 됐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삶이 따뜻해졌다고 느꼈고 남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만 믿으세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조심스레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3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돼요. 다음 주면 무조건 갚을게요. 나를 믿는다면 도와줄 수 있죠? 박 씨는 그제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간절한 눈빛과 자신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떠올리며 결국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고 며칠 뒤 전화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년에 경계해야 할 사람은 갑작스레 다가와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은 가장 달콤한 유혹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이들은 절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를 만들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해자의 심리적 빚을 교묘히 이용해 금전 요구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박 씨는 거절하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결국 지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이해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누군가 내 안부를 묻는 그 순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도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접근인지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위협은 거친 외부가 아니라 친절한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지키고 지갑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도움을 가장한 제안을 먼저 꺼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돕겠다고 하지만 속셈은 당신의 통장에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정규 씨는 74세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로 사람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 앞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 잠깐 주저앉은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다정한 말투에 의지하고 싶어졌고 두 사람은 병원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시작됐고 그녀는 종종 반찬을 해다주고 병원도 동행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문제는 2달쯤 지난 어느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이 집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요즘 보일러 폭발 사고도 많고 제가 아는 분이 리모델링을 싸게 해주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돈 더 듭니다. 처음엔 단순한 조언 같았지만 며칠 뒤 실제로 공사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정규 씨는 의심했지만 이미 마음을 준 상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보증금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여자는 잠적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도움을 주는 척하며 결정권을 슬그머니 넘겨받는 사람입니다. 노년기에는 나는 잘 모른다며 누군가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임이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당신의 불편한 점을 콕 짚습니다. 오래된 집, 낡은 차, 불편한 몸, 느린 인터넷, 고지서를 보며 이건 바꿔야 해요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나섭니다. 정작 그 해결 뒤에는 커미션, 소개비, 수수료, 사기 계약서가 숨어 있고 피해는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대부분 도와주는 말투로 포장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믿고 맡기세요. 어르신은 그냥 편히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이정규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 있더라고. 나중에야 내가 당한 걸 알았지. 도움을 핑계로 다가오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에 자주 출입하며 식사와 청소를 도와주며 신뢰를 쌓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지 당신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부드럽고 행동은 친절할 수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안다는 우월감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불안을 자산으로 삼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한 명분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지갑과 자존심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사소한 호의를 반복하며 정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큰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늘 곁에 머물며 말없이 작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당신의 일상 속 빈틈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틈이 가장 위험한 침투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이현숙 씨는 올해 78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12년째 혼자 살고 있고 자식들은 타지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요양원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에 스스로 밥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아파트 단지를 하루 한 바퀴씩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벤치, 같은 나무 앞에서 햇볕을 쬐는 그 자리에 어느 날부터 한 젊은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가는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이 씨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지만 그 후로 마주칠 때마다 남자는 인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숨을 헐떡이는 걸 보더니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집 앞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마주친 그는 쓰레기 봉투를 대신 내려주겠다고 했고 그 후로 가끔 그녀의 집에 들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날이 흐린 날엔 우산을 씌워주었고 정기검진 결과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전등이 나간 상황에서 우연히 놀러왔던 그는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이런 건 남자가 해줘야죠라며 드라이버를 들고 천장을 향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돕는다는 사실이 고마웠고 속으로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자주 집에 들렀고 마치 가족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3달이 지나 깨졌습니다. 어느 날 외출 후 돌아온 이 씨는 서랍 속에 넣어둔 비상금 12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치매 초기인가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졌고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오른 것은 단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을 드나들던 그 남자.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그는 이미 노인 대상 절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노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접근합니다. 처음엔 절대 돈 얘기 안 해요. 대신 신뢰를 쌓고 생활 깊숙이 들어오죠. 이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반찬도 해줬어요. 전등 고쳐줬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는데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내가 바보였어요. 정은 반복된 친절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경계심은 잊으면 안 되는 무기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 부드러운 말투, 작은 호의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4번째 사람은 불쌍한 사연으로 연민을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쌍한 표정, 한숨 섞인 말투, 헝클어진 옷차림. 그 모든 게 마치 도와달라고 외치는 듯 보입니다. 문제는 그 연민이 진심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유병선 씨는 80세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삶의 생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까운 시장만 다녀와도 숨이 차고 식사는 라면과 밥 말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여기 살아요? 저도 이 근처인데 어르신처럼 점잖은 분은 처음 봐요. 처음엔 스쳐가는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고 어느 날부터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한테 폭력당하고 도망 나왔어요. 돈도 없고 애 하나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유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본인도 한때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어린 자식을 키우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애 밥값이 없어요. 아침도 못 먹이고 보냈어요. 제가 다시 갚을게요. 한 10만 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유 씨는 망설이다가 봉투에 돈을 넣어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좋은 일이야. 내 노후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아이 밥 한 끼 생긴 거면 됐지. 하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그 여자의 사연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병원비, 전기요금 체납, 월세 보증금 문제, 매번 새롭고 안타까운 이유들이 등장했고 그때마다 유 씨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 사이에 나간 돈이 9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 씨가 딸에게 카카오뱅크 이체 내역을 캡처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벌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체가 돼 있어? 이거 사기야. 당장 경찰에 가자. 그제야 유 씨는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자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돌며 70세 이상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12명에게서 총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낸 인물이었습니다. 유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그 사람이 울 때 나도 울었는데 그 눈물이 다 거짓이었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의 동정심을 겨냥해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의 불행을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피해자처럼 보이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절박한 사람은 낯선 이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노년기의 마음은 더욱 연약해지고 누군가의 슬픈 이야기는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만 이런 얘기를 할까? 왜 도와달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반복될까? 내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가?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갑을 여는 순간 상대는 그 감정의 틈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사연과 더 큰 부탁이 당신 앞에 놓일 것입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5번째 사람은 지속적으로 당신을 칭찬하고 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런 노인은 처음 봤어요. 말씀이 얼마나 깊으신지 감동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어깨가 펴지고 괜히 하루가 가볍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 심리적 포획을 위한 미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정순 씨는 77세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평생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은 매일 도서관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자식들과는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하는 정도로만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 도서관 앞 벤치에서 자주 마주치던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번에 책 읽으시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요. 어쩜 이렇게 멋지신가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고 지나치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은 출판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의 삶을 책으로 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지금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처럼 전화를 걸어왔고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은 언변이 대단하세요. 감수성도 남다르시고요. 이런 분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소책자로만이라도 출간해 보시죠. 인쇄도 나오고 출판 기념회도 열어드릴게요. 대신 인쇄비는 선생님 부담인데 총 280만 원입니다. 최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걸 세상에 남기자는 거죠. 결국 최 씨는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2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책은 나오지 않았고 출판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이미 피해자가 여럿 있었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정순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칭찬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내 삶을 가치 있다고 말해준 게 처음이었어요. 당신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칭찬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재주가 뛰어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긁어주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마치 오랜 친구 같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감정을 낚시질하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누구도 당신을 칭찬해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당신은 특별하다고 말하면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제한이 따라온다면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칭찬 뒤에 돈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누가 당신을 띄워주더라도 그 말이 지갑을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노년에 조심해야 할 여섯 번째 사람은 가족 같은 존재를 자처하며 사적으로 얽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들처럼, 딸처럼, 동생처럼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당신을 위로하고 시간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 뒤에 따라오는 건 돈, 부탁, 계약서입니다. 경북 안동시에 사는 김영분 씨는 79세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지 오래고 자식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종종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이 어느 날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엄마 생각나게 하세요. 저도 어릴 적에 엄마를 일찍 여의고 자랐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김 씨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연락을 해왔고 집까지 찾아와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김 씨는 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고마운 아가씨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내 딸 같았다고 말합니다. 혼자 밥을 먹던 집에 웃음소리가 생기고 외출도 함께하며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좀 불안정해서요. 그런데 제가 창업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30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나중엔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모시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에 결국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전달됐고 그날 이후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조금 바빠요. 다음 주에 봬요라는 말만 반복됐고 한 달이 지나자 전화는 꺼진 상태가 됐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과 허탈감,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서 외롭다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이용한 거잖아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렇듯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가족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 같아서 그래요. 또 말합니다. 아버님, 우리 집에도 이런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이 필요하다, 보증이 필요하다, 당신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진짜 가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돈을 전제로 사랑을 조건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서적 유대를 쌓은 뒤 그 유대를 거래로 바꿉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가족관계가 느슨한 어르신들은 이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 정리해주는 방, 명절에 전해주는 작은 선물 하나에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는 나이. 그 감정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스스로 자식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뒤에 자식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노립니다. 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아픈 상처는 돈이 아니라 믿음의 배신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가족 같은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따뜻한 관심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당신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들고 스스로 돈을 건네게 만듭니다. 이걸 한번 허용하면 2번은 더 쉬워집니다. 그 결과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진짜 위험은 그럴 리 없겠지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친구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불안을 가져다주는 존재일 뿐이다. 니체도 노년의 친구들은 대부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그들의 손을 놓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철학자들의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평생 소중히 여겨온 친구들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불행을 비교하고 과거 추억에만 매달리며 현재의 문제들로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건강과 경제력의 차이는 우정을 갈등으로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늙어서 친구가 오히려 가장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이유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첫 번째 이유는 친구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건강하고 활기차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지팡이에 의존하고 말도 어눌해진 친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충격과 두려움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나도 저렇게 될 텐데라는 암울한 예상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현실 중 하나가 바로 늙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 사실을 직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도 피하고 싶은데 친구의 늙은 모습을 보면 더욱 잔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친구들이 하나둘 병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치매에 걸려 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휠체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동정심보다는 공포감이 먼저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친구와의 만남을 점점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친구의 쇠약해진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녔는데 이제는 병원 이야기와 약 이야기만 나눕니다. 이런 만남이 과연 즐거울까요? 박 씨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가 파킨슨병에 걸린 후로 만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친구의 떨리는 손과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볼 때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런 환상을 깨뜨립니다.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만남에서 희망이나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의 쇠약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봤자 저렇게 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 이야기와 죽음에 대한 불안만 공유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누가 더 아픈지 비교하며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이런 대화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희망과 활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대신 두려움과 절망만 남겨줍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짐일 뿐입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두 번째 이유는 서로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 대화가 겉돌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도무지 화제가 맞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건강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는 손자 자랑만 늘어놓거나 내가 취미 활동에 대해 말하면 친구는 돈 걱정만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 느끼는 답답함과 소외감을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손자가 전부라고 여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거나 종교나 봉사활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던 친구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대화를 매우 어색하게 만듭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도 친구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에게는 전혀 흥미롭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우선순위 차이가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은 운동과 식단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과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는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깁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요즘 독서와 글쓰기에 푹 빠져 있는데 평생 친구는 그런 걸로 뭐하냐, 손자나 더 돌봐라라고 핀잔을 준다고 합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대화할 때마다 갈등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각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관심사는 무시하거나 폄하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각자의 독백을 번갈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만남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공통의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일, 연애, 결혼, 육아 등 비슷한 인생 단계를 겪으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경험과 환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심사도 완전히 갈라집니다. 같은 나이대라고 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이야 또는 넌 너무 욕심이 많아라는 식으로 서로를 비판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자신의 선택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우선순위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조용히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친구들은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간섭하려 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화가 겉돌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면 더 이상 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세 번째 이유는 친구가 내 약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와 만났을 때 갑자기 수십 년 전 창피했던 일을 꺼내며 그때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아직도 생생해라고 말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기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부끄러운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일들을 잊고 싶어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오랜 친구들이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친구들이 그 기억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방을 위축시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전에 너는 이랬잖아라는 식으로 현재의 나를 과거의 실수로 규정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젊었을 때의 미숙함이나 실수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모습에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서 현재의 노력이나 변화를 무시해버립니다. 김씨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40년 친구가 만날 때마다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돈 없어서 얼마나 쪼들렸는지 기억나지? 라고 하면서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폄하한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과 있으면 끊임없이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도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예전에 실패했잖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려고 해도 과거의 약점을 들먹이며 주눅 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기억되거나 맥락은 빠지고 부정적인 부분만 남게 됩니다. 친구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가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근거로 현재의 나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나 약점이 평생 나를 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들은 그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나를 가두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방해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과거의 약점을 들먹이며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랜 친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네 번째 이유는 친구의 질투와 비교가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는데 왠지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또는 새 차 샀는데 정말 좋더라라는 식으로 흘러가면서 기분이 묘해지시죠?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힘든 일도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했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손자가 서울대 들어갔어 라고 자랑하면서 너희 손자는 어디 대학 가니?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로 지내온 분과 최근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나는 아직 병원 안 다녀도 되는데 너는 벌써 여기저기 아프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비교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우울해지시나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매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누구 집이 더 크고 누구 연금이 더 많은지 비교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는 아직도 그 작은 집에 사니? 라고 대놓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잖아요.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이 대화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 과연 행복해지실까요? 아니면 더 외롭고 초라해지실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 좋게 헤어진 적이 언제인가요? 아마 오래전 일일 겁니다.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만드는 짐일 뿐입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다섯 번째 이유는 몸은 힘든데 의무감으로 만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한데도 오랜 친구인데 안 만날 수는 없잖아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약속을 잡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친구가 섭섭해할까봐 참고 나가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면 피곤함만 더해지고 몸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체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칩니다. 외출 한번 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런 현실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더 힘든 것은 친구들 역시 나이가 들어서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몸이 불편하고 피곤한데도 우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이런 만남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고 계십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오랜 관계를 끊기는 어려워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부터 부담스럽고 만나는 동안에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헤어진 후에는 온몸이 아프고 며칠간 회복하느라 고생합니다. 이 씨 할머니는 매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모임이 이제는 고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든데 친구들이 서운해할까봐 계속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며칠간 몸살을 앓는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활력소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만남이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의무감 때문입니다. 이런 의무감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 억지로 활동하면 회복이 더디어지고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억지 웃음을 짓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내색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데도 아무도 먼저 그만 만나자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건강한 우정일까요? 우리에게는 솔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쉬어야 하고 만나기 싫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상황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몸이 힘든데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주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의무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늙어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인 6번째 이유는 고집이 세져서 조언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었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그때 느끼는 그 답답함과 허무함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집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만의 경험과 신념이 굳어지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고집이 친구 관계에서 큰 갈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저희 동네 이씨 할아버지는 60년 친구가 건강식품에 매달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쓰는 걸 보고 조언했지만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는데 도리어 원망을 듣게 되었다고 하네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존심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것을 개인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그것도 모르겠냐는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고집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꾼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실까요?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는데 도리어 나이 들어서 간섭하지 말아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때 느끼는 그 허탈함과 서운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젊었을 때는 서로 조언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였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해주고 그것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언은 간섭이 되고 걱정은 참견이 됩니다.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고 다른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해도 듣지 않고 걱정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언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멀리합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짐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한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늙어서 친구가 가장 쓸모없는 짐이 되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계십니다. 친구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걱정하시지만 정작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지는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친구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에너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인가.
혼자라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외로운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는 전화 한 통 없이 멀어지며 배우자조차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관계가 아니라 혼자 남은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았지만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상처받고 이웃에게 기대면 더 외로워집니다. 노년을 지키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생활력과 판단력, 그리고 매일의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엔 누구보다 나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6가지라는 주제로 무너지지 않는 노년을 위한 단단한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체면보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돈, 명예, 명함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사람은 비로소 누구와 밥을 먹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젓가락을 집어든 내 앞에 앉아줄 사람. 체면 따질 필요도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말없이 국물 한 숟갈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조용한 한정식 집. 66세의 정규호 씨는 낡은 점퍼를 입고 식당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때 무역업으로 잘 나가던 그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환율 폭락으로 사업이 무너졌고 뒤이어 건강도 악화되면서 은둔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도 대화가 줄었고 자식들은 잘 지내라는 말만 던진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던 오후 정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밥이나 먹자. 내가 마포에 괜찮은데 알아놨어. 그 목소리는 대학 시절 자취방을 함께 썼던 친구 임선호 씨였습니다. 얼마 만에 외식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 씨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반찬, 따끈한 찌개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정 씨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그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선호야. 요즘 내가 밥값 낼 형편도 안 되고. 그 말을 듣자 임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밥값 따지던 사이였어? 그냥 먹자.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엔 형이 커피 한 잔만 사.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이 찌개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고 국물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조용히 물컵을 채워주며 그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임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정 씨는 밥을 다 먹고 식당 박벤치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밥값은 내가 못 냈지만 사랑값은 다시 내고 싶어졌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임 씨는 그 말을 듣고 정 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형, 예전에 나 등록금 없을 때 형이 내줬잖아. 그때 나 진짜 죽고 싶었는데 형 덕에 버텼어. 지금 형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지. 그 말에 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간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한테 위로받았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더라. 이처럼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체면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저 한 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인생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단지 옆에 앉아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도 체면보다 밥 한 끼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노년의 외로움을 모두 이겨내게 해줄 유일한 힘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두 번째는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자식도 각자 살기 바쁘고 친구도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말동무 하나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점점 많아질수록 당신을 지켜주는 건 단 하나, 통장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말이 없지만 배신도 없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아무리 우울한 날에도 매달 일정한 날에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게 연금입니다. 노년의 비참함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그걸 누군가에게 부탁해야만 쓸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자식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손주 생일에 봉투 하나 준비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 사람의 자존감은 서서히 부서집니다. 그러나 연금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정 수입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김선자 씨는 65세에 정년퇴직한 중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들은 미국에 정착해 몇 년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한때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고 명절이면 빈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연금 3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울리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 나는 혼자지만 거지처럼 살진 않아. 내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어. 그날도 김 씨는 집 근처 설렁탕 집에 들렀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국물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계산도 당당하게 카드로 꺼냅니다. 이 돈 내가 번 거예요. 내가 40년 아이들 가르쳐서 받은 보상이죠. 식당을 나서며 김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연금이 있으니 버스값, 식비, 간식비까지도 마음 편히 쓸 수 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 그 소소한 일상이 김 씨에겐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다들 말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맞아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지금 연금 덕분에 늙어서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숫자는 남습니다. 관계는 무너져도 연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 스스로 준비한 가장 확실한 보호막,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는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시간이 아니라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숫자 하나가 외로운 노년의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는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입니다. 노년의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어깨는 굽어가며 눈빛은 불안해집니다. 그 작아진 어깨를 가장 확실히 펴주는 건 놀랍게도 집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방 한 칸짜리일지라도 그 문패에 내 이름 썩 작아 적혀 있다면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 들면 생각보다 쉽게 불청객이 됩니다. 딸 집에 며칠 묵고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사위 눈치를 봅니다. 어디 앉아 있어도 뭔가 방해되는 것 같고 일찍 자야 할 것 같고 기침 한 번 해도 민폐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줄어듭니다. 그 공간은 결코 쉼터가 아닙니다. 결국 그 집은 내 집이 아닌 집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이불을 펴놓고 늦잠을 자도 텔레비전 소리가 커져도 괜찮습니다. 그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김만희 씨는 몇 년 전까지 둘째 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식탁에 반찬 수가 줄어들었고 말투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손주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도 할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 있어? 하고 불쑥 묻는 날, 김 씨는 자신의 자리가 이 집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30년 전 자신 명의로 사두었던 시골의 오래된 집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 집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농막 삼아 마련해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갈 곳이 없어 떠난 듯 했지만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그날 내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집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벗겨졌고 보일러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수 고쳤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장판을 깔고 벽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고 중고 매장에서 싼 전자레인지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처음엔 삭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김 씨의 삶이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매일 아침 자기 집 마당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개나리꽃을 보며 봄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을 맞이합니다. 가끔 이웃집 할머니와 김치전을 부쳐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들 집에 살 땐 밥을 먹어도 목구멍이 막혔고 지금은 라면 하나도 마음이 놓여요. 내가 내 집에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마음이 편합니다. 노년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이름이 적힌 집 한 채는 노년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어디에도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그 한 공간. 그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들 집 한 칸 얻어 사는 것보다 작더라도 내 집 하나가 더 든든합니다. 집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늙은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은 결국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라는 사실. 그 집이야말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친구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나도 모르게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존재감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할게요 라는 말에 입을 다물고 아버지, 그 얘긴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에 고개를 돌립니다. 배려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고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물러서다 보면 어느새 집안의 짐이 되고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노인은 존중받고 어떤 노인은 서서히 외면당할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크고 거창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존심, 그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세 유병구 씨는 퇴직 후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점점 딸의 말투가 짧아지고 사위는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으면 대화에 끼지 못했고 TV 채널 하나 바꾸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유 씨는 아침 밥상을 마주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낮에는 구청 도서관 나갈 거다. 글도 좀 쓰고 점심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유 씨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외출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가끔은 동네 국밥집에서 점심 한 끼도 사 먹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 내가 침묵했으면 난 지금도 식탁 끝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야. 근데 한마디 딱 하고 나니 딸도 다시 나를 사람 대하듯 하더라고. 이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자존심이란 말을 똑바로 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고집 부리겠다는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도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상하면 분명히 말해야 하고 존중받고 싶으면 스스로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조용한 말투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착한 어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아는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른은 존중받습니다. 노년의 자존심을 잃으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면 사랑도 관심도 배려도 줄어듭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말도 못하고 요구도 못하고 단지 불편한 존재로 남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쉽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은 태도로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그 한 걸음, 그 한 표정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은 결국 자존심을 지킨 사람과 잃은 사람의 인생으로 갈립니다. 말없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이제는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5번째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류 한 장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말할 수 없고 걷지 못하고 심지어 의식조차 잃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당신을 대신해 줄 사람도 목소리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당신의 진짜 뜻을 몰라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를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닌 준비된 서류 한 장입니다. 그 서류는 한 장이지만 생과 사를 가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지,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요즘 시대엔 연명의료결정서, 유언장, 사전의료의향서, 신탁계약서 등 내 뜻을 남기는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두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 멀었어. 죽을 얘기를 왜 벌써 해? 하지만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경남 창원의 고한식 씨는 78세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가족들은 놀라 급히 모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십니까? 라는 의사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들은 말없이 침묵했고 딸은 무조건 살려야죠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한식 씨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 한 달 넘게 기계의 의지에 누워 있었고 퇴원 후엔 집에서 누운 채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옆 병실의 김영옥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심장질환으로 입원했지만 그녀는 의식이 있을 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해 두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시술은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 자녀들도 그 문서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 존중하겠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류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나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 서류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조차 타인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미뤄선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내 뜻을 남기는 일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이름 석자와 사인,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자식들 간의 다툼을 막고 나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합니다. 지금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몸은 늙습니다. 건강할 때 써야 혈액이 있는 것이지 병원 침대 위에서는 어떤 서류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가족들이 죄책감에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한 장이면 됩니다. 그 서류가 늙은 나를 가장 분명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증거가 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지켜낸 것도 대단하지만 떠나는 순간조차 내 방식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류 한 장을 써두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남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남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평생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책임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조건입니다.